반갑습니다. PS랩의 송식입니다. 탐색적 자료 분석 제 7강이죠. 일별량 자료 분석을 위한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그 히스토그램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자주 접하는 아주 그 친근한 그런 그래프 툴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익숙하죠. 네, 우선 제 4강에서요. 프로세스로부터 우리가 한 개 열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한 경우, 자,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EDA적 측면에서 가장 먼저 수행했던 것이 네 가지 기본 가정을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5강과 6강에서 각각 이제 런 차트와 레그 플롯을 이용해서 일정한 대표값이 이제 존재하는지, 또 변동이 일정한지, 임의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학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통계적 내용들을 가지고 병행을 했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일정한 분포가 존재하느냐라는 측면에 그래프 분석과 이제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기본 가정을 두고요, 이런 그래프와 이제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어떤 갭 분석을 수행하는 거죠. 기본 가정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 그것이 이제 프로세스로부터 기인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사실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학습을 좀 했었습니다. 자, 우선 본 7강에서는 이제 그래피컬 썸머리와 노멀 프로버빌리티 플롯, 정규 확률도죠. 특히 이제 그래피컬 썸머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계 패키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인 뭐 통계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안에 여러 가지 그래프 분석하고, 우리가 한 줄로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그에 대해서 그래프 분석과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통계량, 설명하는 그런 통계량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한눈에 개관하기는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래피컬 썸머리가 이런 윤곽인데요. 요중에 이제 히스토그램 분포와 데이터 분포와 각 x값들별 점유율, 그 다음에 상자 그림, 박스 플롯이죠. 이상점, 그리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지점별 어떤 분포, 그 다음에 신뢰 구간, 그리고 이제 정규 어떤 검정이죠. 정규성 검정, 노멀리티 테스트, 좌우 대칭 종 모양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통계 중에서 이제 대표값, 산포도, 또 중위수에 대한 어떤 대표값과 산포도, 그리고 이제 신뢰 구간에 대한 어떤 계량치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아주 그 유용한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7강에서는 요 히스토그램에 대해서 좀 집중한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뭐 간단히 이 그래피컬 썸머리를 작성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통계 패키지 가서요, 기초 통계 이제 그래픽력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기술 통계인데 과거에 요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쓰임새가 높으니까 요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픽 요약에 신장을 놓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네, 요 같이 금방 보여드렸던 그래피컬 썸머리, 네, 그래프 요약 어떤 결과물이 보여지겠죠. 자, 이것은 뭐 기회가 있을 때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요 히스토그램에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PPT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네, 꿀단지가 보이네요. 자, 히스토그램에서 가장 이제 밑바탕을 이루는 것이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 분포도 뭐 그것을 좀 발전시키면은 정규 곡선을 통해서 정규 분포, 정규 어떤 함수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보통 히스토그램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그 내용을 어떻다라고 좀 물어보면 잘 설명이 안 됩니다.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구조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해석도 굉장히 좀 깊이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히스토그램이 어떤 구조인지 그거에 대해서 작성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가 이와 같이 신장, 키다 이거죠. 여러 가지 이제 키의 분포를 이제 일률적으로 쭉 작은 키부터 큰 키까지 좀 순서를 배열을 좀 해놨습니다. 네, 이와 같은 데이터가 있을 때 어떻게 그런 히스토그램을 작성해 가느냐라는 측면에서 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결과물은 이제 이런 형태죠. 그래서 어떤 그 값들에 어떤 값들에 몇 개의 데이터가 쌓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각을 이제 블락으로 보고요. 각각을 블락으로 보고 이 블락 하나하나가 x축 값상의 어디에 속하는지, 네, 그렇게 해서 쌓아 나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블락
요 구간에는 이제 14개가, 전체 데이터 중에 14개가 들어가 있고, 또 요 구간에는 전체 데이터에 5개가 들어가, 이런 식으로, 빈도가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도수 분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대 도수 분포도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쓰는, 활용도가 높은 그런 분포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조금 더 수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우리가 먼저 결정이 될 게 몇 개의 막대가 필요하냐 이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 한 개의 열이 있을 때 몇 개의 막대가 필요하냐, 그것이 계급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하는 방식이 스터지스 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식에다가 n은 전 데이터 개수입니다. 그래서 50개라고 하는 이 데이터 개수를 넣었을 때 한 6.64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걸 뭐 반올림 하든가 아니면 잘라내고요, 우리가 적절하게 선택을 합니다. 지금 한 7개라고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폭을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별 하나하나의 값들로 우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무한대의 어떤 값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 무한대 값들에 또 이 50개의 데이터를 할당을 하려면 뭐 띄엄띄엄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한 줄로. 한 개 높이로 이렇게 띄엄띄엄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보통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따라서 어떤 적정한 동일한 유사한 또 구간에 데이터들이 몇 개가 쌓이느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폭을 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폭을 결정을 하려면 우리 데이터가 지금 188 맥스 값이죠. 그 다음에 미니멈 그 164 이렇게 범위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188에서 164. 이 범위를 7개로 구성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7개로 구성해야 되니까 그 범위를 이제 7로 나누면 바로 한 3.43, 그래서 한 3으로 정도로 구성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64가 포함이 돼야 되니까 이거보다 작은 값부터 시작을 해서 예를 들면 162부터 시작해서 3씩, 그럼 162, 165가 되겠죠. 그래서 162, 165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165부터 또 3으로 가야 되니까 168,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간을 설정을 하면, 폭을 설정을 하면요, 네, 각각의 값들을 거기다가 쌓아 놓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슬래시나 내용을 가지고 구간, 우리 폭을 이렇게 결정한 162부터 165, 166부터 169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그 사이 어딘가에 들어가는 것들에 하나씩 쌓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료를 좀 정리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 컴퓨터로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왼쪽으로 90도로 돌리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이 분포도가 탄생을 하겠죠. 네, 각각의 이제 빈도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빈도수로, 전체 총합 50개로 나눠주면 점유율이 되죠. 이것은 토탈이 1인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렇죠? 전체가 더하면 다 1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 확률이 되기 때문에 확률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는 분포가 되겠습니다. 즉 상대도수 분포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이제 1인 그런 특징의 분포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을 논하는 확률 통계에서는 바로 상대도수 분포도,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가장자리를 연결하면 이제 정규 곡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막대 그래프를 다 빼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정규 분포, 이제 그걸 설명하는 함수가 이제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갑니다. 자, 그래서 요 그 상대 도수 분포도 이렇게 뭐 곡선을 그리면 정규 곡선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보통 이제 히스토그램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럼 히스토그램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네, X축은 우리가 얘기하는 측정 값들로 이루어진 거고, Y축은요, 점유율이죠. 그 측정값의 점유율인데, 이제 확률적 관점에서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그 값이 나오는 확률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이제 전체가 이제 합이 1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체가 전부 합하면 1이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표값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빈도가 높은 이와 같은 한 175.5 정도, 이런 형태가 전체를 대변하는 하나의 대표값이 된다. 이것이 이제 좌우대칭 종모양일 경우는 무게중심의 어떤 무게중심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산술평균이라고 우리가 보통 지칭을 하죠. 네. 자, 이와 같은 구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해하는데, 해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를 기반으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히스토그램을 유형별로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출처에 따라서 히스토그램을 다양하게 그 명칭을 이제 부여해서 구분을 하긴 하는데요. 자, 그들을 좀 요약을 좀 해보면요. 일반적으로는 그 대칭 여부, 이게 대칭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 분류하고, 그 다음에 꼬리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대칭이면서 짧은 꼬리, 또는 대칭이면서 긴 꼬리, 이런 형태. 또 대칭이면서 이상점이 포함되어 있느냐, 또 대칭이면서 이봉, 이건 이제 바이모달이라서 봉우리가 두 개의 형태, 데이터들이 겹친 거죠. 그 다음에 비대칭이면서 이제 외도형,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외도형이라고 합니다. 비대칭 형태. 그 다음에 이제 알갱이형, 좀 특수한 케이스죠.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면 우리가 해석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대칭이면서 짧은 꼬리나 긴 꼬리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꼬리가 없는 형이 있고요. 아주 그 꼬리가 긴 형이 있어요. 그래서 꼬리가 짧은 형은 우리가 잘 알려진 균등분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죠. 균등분포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값들이 이제 잘려나가는 겁니다. 뭐 전압, 회로 같은 어떤 특성들은 뭐 55에서 85V 뭐 이런 식으로 한정해 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하나 그 이상은 값들이 회로적으로 차단이 되니까 우리가 중간 값들,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이렇게 히스토그램화 시키면 왼쪽과 오른쪽이 잘려나간,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빈도의 높낮이만 존재하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꼬리가 아주 긴 케이스, 뭐 코시분포라고 어려운 어떤 분포명이 있긴 합니다만, 그 형태로 해서 우리가 랜덤 데이터를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각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아주 긴 꼬리들, 이런 것들을 실무에서 많이 관찰되는 형이기도 합니다. 주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지점, 시간이나 어떤 정확도, 이런 것들의 어떤 관리가 이루어질 때 0이나 또는 그 목표값의 대부분의 빈도들이 많이 쌓여 있고요. 그 직전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럼 빈도가 낮은 것,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조금 지연되는 것, 시간적으로 좀 지연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이상점, 또는 좀 오래 값들이 좀 큰 값들, 이런 것들이 이제 빈도가 낮게 형성이 되죠. 그래서 꼬리형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없는 경우, 그다음에 꼬리가 긴 경우, 그리고 요 사이 어딘가의 분포들로 이제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대칭, 짧은 또는 긴 꼬리형, 이런 유형은 바로 이 균등 분포와 코시 분포 사이에 어딘가에 포함되는 분포들은 다 수용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2강에서요. 자, 존 튜크 교수가 우리 EDA 탐색적 자료 분석을 에 대한 저서를 내면서요. 그 서문에 이렇게 언급했다고 그랬죠.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죠. 어떤 통계적 검증을 하는 것은 목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EDA는. 그래서 그래프 분석과 간단한 산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량적 어떤 프로세스로부터 우리가 이 한 줄의 데이터를 가져오면 뭐 공정 능력, 프로세스 능력이 얼마냐 이런 확률적인 어떤 그 계산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간단한 산술, 즉 대표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측면 정도만 언급을 하고 주로 이제 그래프적인 해석을 통해서 진단한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사실분소로 들어가는 뭐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대표값이나 아니면 상태, 시각적으로 보이는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실질적인 내 데이터의 가능한 분포가, 진정한 의미의 분포가 뭐냐 이거죠. 이것이 정규 분포가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비대칭 분포가 나와야 되는 건지요. 우리 이 수집된 데이터의 특성으로 볼 때 정확하게 어떤 분포가 형성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 나온 그대로를 가지고 뭐 비대칭이다 또는 비정규다 또는 이것은 뭐 코시 분포형이다, 균등 분포다에 따라서 대표값을 설정하고 아니면 그에 따른 어떤 분포를 찾아서 정량하려고 하는 시도는 올바른 접근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선하려고자 하는 대상은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얻은 데이터 숫자에 대해서 그걸 정량화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가끔 우리가 실무에서 보면 얻어진 데이터가 뭐 비정규 데이터고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원래 분포가 정규 분포다. 그럼 정규 분포가 안 나오면 안 나온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죠. 자, 이런 식의 문제 해결 접근에 바라보는 시각을 좀 명확하게 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일단 산술 평균 정도만 하고 우리가 그래프적 해석에 집중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진정한 의미의 분포가 우리가 균등 분포다, 맞다, 그러면은 간단한 산술적인 어떤 측정은 맥스와 미니멈을 2로 나눈, 맥스와 미니멈을 2로 나눈 요것이 미드레인지를 구하는 것이 하나의 산술적인 접근이고요.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좌우대칭 종 모양이고 그것이 수집해 보니까 맞다, 그러면 산술 평균을 구하면 되겠죠. 또 코시분포 같은 경우는 우리 분포가 이런 형태가 맞다, 주로 이제 관리나 이런 쪽에서 많이 관찰되는 분포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중앙값 메디안 2분의 n 플러스 1번째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또 출처에 따라서 이 중앙값이 이 미드레인지하고 또 용어가 또 혼선이 돼요. 그래서 미드레인지가 사실은 이제 중앙값이고 메디안은 이제 중위수, 이런 형태로 주로 많이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통계학기 용어집은 뭐 중앙값 중위수 같이 부르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상점 포함형입니다. 이상점 포함형인데 우리가 뭐 이상점이라고 하는 것은 상자 그림을 통해서 이후에 이제 8강에서 설명드릴 상자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이상점입니다. 주로 이제 대부분의 분포에서 동떨어진 이런 값들을 얘기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분포 값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는데 몇 개가 이제 달랑 떨어져 있죠.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EDL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원 분포가 정규 분포냐 이거죠. 자, 정규 분포라 그러면 인위적으로 누군가 데이터를 잘라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데이터 수집할 때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죠. 이쪽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됐다고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자주 발생되는 형태라 그러면 정규 분포이면서 상당한 프로세스에 어떤 문제를, 이런 값들이 없으니까요, 문제를 지금 포함하고 있다, 이런 판단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균등 분포다, 즉 요 값에서 요 값 사이 값만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측면이라 그러면 충분히 이상점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EDL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수행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형태, 이것이 이제 이상점이다 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데이터는 다 여기 모여 있는데 뚝 이렇게 떨어지는 것. 주로 우리 관리 쪽에 ERP 자료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하게 되면 이런 그 이상점들, 극단값들이 좀 많이 출몰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어떤 입고 정확도다. 그래서 입고 시각에서 예전 시각을 뺀 거단 말이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맞춰진 것은 0 근방에 빈도가 많이 쌓이겠죠, 정상적으로. 그리고 조금 빨리 들어온 거, 좀 늦게 들어온 거, 아주 늦게 들어온 거,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부 프로세서 벤치마킹의 용도로도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왜 빨리 들어왔냐 이거죠. 우리가 뭐 우리 빨리빨리 하면 좋겠죠. 뭐 그런 스타일대로 또 늦으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입고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면요, 이력 조사를 해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그런 또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몰랐던. 이걸 이제 내부 프로세스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뭐 이것이 이상점이라면 또 찾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제거를 하게 되면 상당한 프로세스 능력을 또 확보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하나라도 그냥 봐서 넘길 것들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상점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돼야 되고요, 문제가 개선이 돼야 되고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이 되면 다음부터는 이것을 빼고 이제 다시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고서에.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상점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또 기준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분포가 우리가 실제 프로세스에 이루어지는 상태를 잘 설명하는 분포가 돼야 됩니다. 네. 자,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대칭 이봉형. 이봉형은 바이모달 영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분포가 이제 섞이는 거죠. 두 개. 대부분 이제 두 개 이상이 이제 섞이는 경우는 좀 드물고요. 두 개가 섞이는 경우는 좀 많이 있습니다. 세 개 이상이 되는 경우는 좀 드물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분포가 이제 서로 다른 성격의 데이터가 섞였느냐 안 섞였느냐 판단할 때는
런 차트를 추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드린 여러 가지 유형들에도 이 런 차트를 추가를 해서 같이 해석을 하면요, EDL을 같이 수행하시면 상당한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얻었다 그러면요, 안에가 움푹 들어갔죠. 이런 형태는 우리가 런 차트를 그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즉 윗부분에 빈도가 많죠. 그것은 요 빈도가 높은 값들을 형성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요. 아래쪽에 또 빈도가 많은 것은 히스토그램의 요 왼쪽에 빈도가 높게끔 하는 요인이 되죠. 그리고 가운데 중간 값들은 많이 비어 있죠. 그러니까 빈도가 낮은 형태로 관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값들이 형성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혼합이라고 하는 쪽이에요. 두 개가 섞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두 개의 분포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이 굉장히 유의하게 판단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완연하게 이렇게 이분 분포가 형성이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런 차트도 이렇게 변곡점이 생깁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져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상태가 또 반드시 이렇게 두 개의 분포가 딱 나눠서 섞인 거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요. 자, 랜덤 데이터, 우리 뭐 6강, 5강에서 랜덤 데이터 만든 뭐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 프로그램으로는 시연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정규분포의 평균이 한 15 정도 차이가 나요. 3포는 일정한데. 그러니까 대충 유사하게 섞이는 거죠, 이쪽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히스토그램 상으로 봐서는 이것이 두 개의 어떤 데이터들이 섞인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런 차트를 수행을 하면요, 이렇게 변곡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세가 또 존재합니다. 0.04 정도.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형태의 추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군집화, 다른 형태의 어떤 그 유의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걸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런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히스토그램에서 발견이 안 되는 부분도 발견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가 랜덤하게 서로 막 뒤섞이면 똑같은 형태가 되겠죠. 물론 뒤섞거나도. 하지만 런 차트 상에서는 그것이 관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평균이 다른 게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논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요 폭 같은 경우요, 등분상 검정을 통해서 요거와 요거의 폭들이 조금 섞이죠? 좀 낮죠? 폭이. 여기 이제 폭이 좀 높습니다. 자, 등분상 검정을 통해서 약간의 어떤 징후를 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요 부분과 요 부분들에 대해서, 세 부분들에 대해서 등분상 검정을 하면 이것이 이제 유의하다. 그러면 또 뭔가 얘들이 섞였을 때 편차가 이제 85 기준에서 15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70에서 15만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조합을 통해서 3포의 변동이 약간의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바이모달을 판단할 수 있는 약간의 또 징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분석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렵지만요. 뭐 이렇게 시각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제 ED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비대칭 이제 외도입니다. 비대칭 외도는 뭐 스키니스 영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한국통계학회 용어집에는 좌변 기운 분포, 또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경우는 우변 기운 분포, 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좌변 기운 분포는 이렇게 되죠. 이것도 이제 인위적으로 이쪽 분포의 값들을 절단해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는 뭐 설문조사할 때 점수나 또는 스트렝스 강도 같은 경우 어느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한다든가, 또 연비, CS 점수, 이제 고객 만족 점수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지점 이후로는 이제 값이 안 나오고, 또는 그 이상 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런 형태로 관찰이 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이런 유형의 비대칭 분포는 또 많이 신뢰성이나 수명 특성, 이런 특성에서는 많이 관찰되긴 합니다. 또 관리적인 요소들, 행정에서 쓰는 그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은 특정 지점에 값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 극단값, 좀 큰 값들 때문에 우변 기운 분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실제 우리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진정한 분포다. 만약에 이게 정규 분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라 그랬죠. 네. 그런데 이것이 올바른 어떤 그 분포다 그러면 평균이나 중앙값을 먼저 적용을 합니다. 간단한 산수를 우리가 통해서 정량화하려면 평균과 중앙값을 먼저 활용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최빈값을 활용하는 이런 그 경험적인 활용법이 뭘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비대칭 궤도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정상이다. 어떤 신뢰성 특성일 수가 있어요. 수명이나 이런 것들. 그런 특성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이제 정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신뢰성 특성 중에서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정량을 꾀하는 이런 어떤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요번을 좀 간단하게 좀 알아보면요. 자, 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변 오른쪽으로 기운 어떤 분포란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거 정상인데 그러면 이것이 어떤 분포가 설명하느냐 뭐 그런 것들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정규 분포는 아닐 거고요. 따라서 그런 경우는 어떤 그 신뢰성 생존 분석에 이 분포 아이디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자, 분포 아이디 그림 뭐 다른 어떤 모듈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뢰성 특성이라고 좀 가정을 하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와이블, 로그, 정규, 뭐 지수, 정규 요것도 대표적인 그런 유형들이고 필요한 것이 더 있다면 요 밑에 또 다양한 분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좀 해보면요. 이와 같이 어느 분포를 따르는지 지금은 직선에 잘 따라가는 로그 정규 분포 그것이 또 앤더슨 달링 정규성 검정을 통해서 이 앤더슨 달링 테스트 값이 좀 작은 경우가 적합도가 좋은 겁니다. 즉 로그 정규 분포가 본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그에 따라서 우리가 신뢰성 특성을 분석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또는 우리 행정 쪽 같은 경우는요. 행정 쪽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에 값들이 빈도가 높고 3일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넘어가는 것들은 뭔지, 즉 이상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게 된다 그러면 상당한 또 프로세스 능력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분포를 해석하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대칭, 이 외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그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요. 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그런 이데이적 접근을 좀 많이 학습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알갱이형 그래뉴러티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형태의 특수한 어떤 히스토그램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단 한 번 좀 봤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데이터를 이제 정량적으로 수집을 했는데, 이런 형태로 관찰이 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보기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소 측정실에 가서 어떻게 그걸 데이터를 관리하는지를 봤더니, 반올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것이 꼭 반올림 한다고 해서 또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그 반올림에 기인하는 그런 하나의 영향을 통해서 이런 그 알갱이형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래서 나오는 대로 반올림하지 말고 측정하도록 해서 이런 현상을 없앴는데요. 일단 그 알갱이형은 특별한 어떤 그 원인 이런 것들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데이터 양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긴 합니다. 우리 교재 123페이지 보시면 교재 123페이지 중간쯤에 현재로선 분석에 사용되는 표본 크기를 충분히 증가시켜 보는 것이 유일하게 권장되는 해결책이다. 이런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측면 빼고요. 알갱이 형태에서 우리가 또 이데이적인 관점에서 조금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정규분포 이런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N은 500개 그리고 120대 자료를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1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4 정도 데이터들이 한 500개 있는데 그 중에 120대에 형성되는 값들을 제가 인위적으로 빼는 거죠. 자,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렇게 이빨 빠진 형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 양이 한 줄로 많은 데이터 30개 이상이나 50개, 100개 또는 그 이상을 우리가 수집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렸는데 어떤 영역에 이렇게 이가 빠진 형태가 발생했다. 이건 어떤 의미죠? 네, 그 데이터가 이제 그 안에 많이 빠지고 있다. 우리 프로세스 생성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정규성이라고 하는 건 작은 값과 큰 값이 일적으로 균등하게 좀 데이터가 많이 수집된 경우는, 이렇게 좀 빠지는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이 왜 누락이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또 사실 분석 관점에서 프로세스를 찾아보는 근본 원인을 좀 찾아보는 또 그것이 또 새로운 단서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식의 접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간단하게 시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랜덤 데이터를 먼저 좀 형성을 좀 시켜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지금 평균이 지금 150입니다. 자, 500개고요. C3에 넣겠습니다. 그래서 150이고 34의 표준 피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네, 데이터를 형성을 좀 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120대 데이터를 좀 빼겠습니다. 그것은 뭐 요 부분 집합, 워크시트 이런 데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네, 120보다 큰 값, 그렇죠? 120보다 큰 값, 네, 큰 값은 뭐 요거 C 데이터, 네. 일단 데이터 120대를 뺄 거니까요. 120보다 데이터 중에서 120보다 큰 거,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120보다 작아야죠. 그리고 또는 네, 또는 130보다 큰 경우죠. 네. 데이터가 자 이런 데이터요. 그러면 120대가 이제 빠지는 그런 결과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 잘못됐군요. 네, 데이터가 120보다 좀 작거나 130보다 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얻었고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영역대가 좀 많이 데이터가 좀 줄어든 형태를 좀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네, 지금 16개의 막대가 빈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 폭은 115에서 125 사이 데이터가 이제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실제 이제 프로세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렸을 때 이와 같이 한 영역이 이렇게 떴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대서 그 값들의 영역이 어디고 또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데이터가 빠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프로세서 발생하는 일인지를 역으로 우리가 확인한다 그러면 또 새로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히스토그램의 작성 방법, 그리고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하는 그 유형들, 그리고 그 유형들 속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히스토그램 하나만 가지고도 프로세스 내에서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제 분석 EDL을 들어가기 전에 실제 우리 프로세스에서 이 데이터가 형성하는 진정한 분포는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시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니면 잘못하면요, 얻어진 거 갖고서 우리가 정량화나 아니면 문제점을 지적해내는 이런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제 8강에는 탐색 자료 분석의 두 번째, 그래피컬 썸머리의 두 번째 상자 그림에 대해서 작성법과 해석법, 분석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